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빛 아래 그랜드 하�트 호텔의 연회장은 서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탐색전을 벌이는 동안 연회장 중앙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서진그룹의 대표 박민석이 오만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듯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곁에는 그의 아내 한지원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지원은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올린 채 박민석의 곁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텅 빈 듯 공허해 보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신데렐라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녀가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비참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민석은 한 손에 와인잔을 든 채 다가오는 사업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틈틈이 지원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척 연기를 했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 대신 소유물에 대한 집착과 통제만이 느껴질 뿐이었고, 지원은 익숙한 듯 그 불편한 손길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중견 건설사의 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다가와 민석에게 악수를 청하자, 민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건넸고, 최 회장은 지원을 바라보며 사모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다며 덕담을 건넸지만, 민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답했다. 제 아내가 할 줄 아는 건 그저 예쁘게 차려입고 제 옆에 서 있는 것뿐이라며, 머리 쓰는 일은 질색해서 집안일조차 도우미들에게 다 맡기고 쇼핑이나 다니는 게 일상이라고 말하는 민석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원은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우아한 미소를 유지한 채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반복된 무시와 조롱에 내성이 생긴 탓이었고, 또한 지금 당장 감정을 드러내어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다. 사실 그녀는 결혼 전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촉망받던 변호사였으며,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승소율 1위를 달리던 인재였으나, 민석과의 결혼과 동시에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들어와야 했고, 그 후로 민석은 그녀를 철저히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로만 취급해왔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매혹적인 여성이 민석을 향해 은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민석 역시 지원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그 여성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지원은 이미 그 여자가 민석의 새로운 비서이자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외도가 완벽하게 숨겨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지원은 이미 흥신소를 통해 두 사람의 미래 사진과 카드 내역을 모두 확보해둔 상태였으며, 오늘 밤 민석이 저 여자와 어떤 시간을 보낼지조차 짐작하고 있었기에 분노보다는 그저 한심함과 경멸이 앞설 뿐이었다. 잠시 후 민석은 중요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며 지원에게 잠시 저쪽 가서 샴페인이나 마시고 있으라고 명령하듯 말했고, 지원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연회장의 열기를 식혀주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지원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가 곧 맞이하게 될 자유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테라스에 머무는 동안에도 연회장 안에서는 민석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이룩한 성공에 도취되어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저 지원을 자신이 주는 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다. 지원은 클러치 배관에 들어있는 소형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로 향했고 칸막이 안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눌러보며 조금 전 민석이 최 회장과 나누던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었는지 체크했다. 녹음기 속에는 민석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담겨 있었고 이것은 훗날 법정에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지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지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석의 곁으로 다가갔고 민석은 그녀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잔이 비었다며 웨이터를 부르는 대신 지원에게 눈짓을 주며 술을 채우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지원은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와인병을 들어 민석의 잔을 채웠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진그룹 사모님도 남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지원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할 무렵 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 올라가 서진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으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 역설했지만 지원의 눈에는 그저 탐욕의 눈이 먼 괴물의 울부짖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민석은 연설 도중 자신의 성공 뒤에는 헌신적인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는 식의 가식적인 멘트를 던지며 지원을 단상 위로 불러올렸고 지원은 쏟아지는 조명과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옆에 섰다. 민석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속삭였는데 겉보기에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모욕적이었다. 오늘 집에 가면 각오해라. 아까 최 회장 앞에서 표정 관리를 그따위로 한 벌을 받아야지라며 협박하는 민석의 목소리에 지원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흔들림 없이 직설적으로 다가오자 민석은 순간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바로 술기운 때문일 거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행사가 끝난 후 리무진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민석은 지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너 같은 여자를 거두어 준 게 누구인지 잊지 말라거나 네가 누리는 이 모든 호사가 다 내 덕분이라는 식의 레퍼토리는 이제 지겨울 정도였지만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 리무진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성북동의 대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집사들과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고 민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2층 침실로 올라갔지만 지원은 현관에 서서 잠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감옥에서 보낸 지난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곳에서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으며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원은 조용히 아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5살 배기 아들 준수가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는데 지원은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민석은 준수조차 자신의 후계자 도구로만 생각하며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조기 교육을 강요하고 있었고 지원은 더 이상 아이를 그런 괴물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지 않고 대신 평소에 쓰던 낡은 핸드백 하나만을 챙겼는데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과 현금 그리고 민석의 사흘은 여행 비리 장부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민석이 술에 취해 갓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지원은 서재로 들어가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고 그 옆에는 민석이 가장 아끼던 결혼기념일 선물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민석의 코는 소리가 안방 문 밖까지 들려올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지원은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고 있는 준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포대기로 단단히 감싼 뒤 미리 매수해둔 뒷문 경비원이 열어놓은 쪽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갔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춥기는커녕 태어나서 처음으로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자유의 공기를 맛보았다. 택시를 타고 공항이 아닌 미리 계약해둔 허름한 빌라촌으로 향하는 동안 지원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그녀의 품에 안긴 준수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에 맞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힐끔거리며 이 새벽에 어린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지원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 시각 박민석은 꿈속에서조차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아침이 밝아오면 자신이 맞이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참혹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입가에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단순한 가출을 감행했을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오만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 자명했다. 지원은 목적지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서 부러뜨린 뒤 하수구에 버렸고 이제 한지원은 죽고 새로운 이름과 신분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채 낡은 빌라의 창문을 열어 젖혔다. 먼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긴 싸움을 예감했고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잘 벼려진 칼로 썩은 고름을 도려내는 수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준수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며 난생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메뉴로 아침상을 준비했고 소박한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제 곧 아침이 되면 서진그룹 저택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박민석은 분노에 차서 길길이 날뛰겠지만 지원은 이미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를 지켜보며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날카로운 아침 햇살이 박민석의 눈을 찔렀고 그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습관적으로 더듬은 옆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한지원이 준비해둔 따뜻한 꿀물과 해장국 냄새가 방안을 채우고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집안이 고요했고 그 적막감이 민석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벽에 부딪혀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고 이내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에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컵을 바닥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정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그녀 역시 사모님의 행방을 묻는 민석의 질문에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다. 민석은 거칠게 가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도 지원이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아침부터 어딜 갔는지 생각하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고 그녀가 돌아오면 이 건방진 태도를 어떻게 뜯어고쳐 놓을지 머릿속으로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거실을 지나 서재 앞을 지날 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는데 평소 그곳은 민석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금기의 구역이었기에 그의 미간은 더욱 깊게 찌푸려졌다. 성큼성큼 서재 안으로 들어선 민석의 시선이 책상 중앙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와 그 옆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고정되었고 순간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묘한 위화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반지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자신이 선물했던 지원이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었기에 그녀가 이것을 두고 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 소송 청구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그 밑에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아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이것이 지원이 벌이는 귀여운 투정이나 시위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제 발로 기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지원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아들 준수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는데 낯선 환경 탓인지 아이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하며 숟가락을 움직였다. 지원은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긴 생머리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수수한 단발로 스타일을 바꿨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뿔테 안경을 써서 예전에 화려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동네 시장에서 산 저렴한 트레이닝복이었지만 최고급 명품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당당해 보였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한지원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묘한 희열을 느꼈다. 지원이 굳이 이 낡고 허름한 동네를 은신처로 택한 이유는 민석이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고 또한 이곳은 CCTV가 거의 없고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이 많아 추적을 따돌리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수를 안심시키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 만화 영화를 보여준 뒤 좁은 베란다로 나와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지원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짧게 말한 뒤 바로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다시 분리했다. 사실 지원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주일 전 민석이 자신의 내연녀인 최유라를 집으로 데려왔던 날 밤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날 민석은 술에 취해 유라를 대동하고 들어와 거실에서 보란 듯이 애정행각을 벌였고 잠결에 깨어 물을 마시러 나온 준수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자 민석은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시끄럽다며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었다. 지원이 몸을 던져 그 손을 막아냈지만 민석은 지원을 바닥으로 밀쳐내며 네가 애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니까 애가 저 모양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옆에 있던 유라는 그 상황을 즐기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는데 박민석이라는 남자는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 말종이며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준수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공포에 질린 아들을 품에 안고 지원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서늘한 분노를 삼키며 반드시 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저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민석의 비리 자료들을 정리하고
탈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정했으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창립 기념 파티 날을 디데이로 잡았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민석은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비서실장을 불러 당장 지원의 행방을 찾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모님의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한민국 바닥에서 사람 하나 못 찾는 게 말이 되냐며 당장 흥신소든 경찰이든 다 동원해서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돈 한 푼 없이 나갔으니 며칠 못 버티고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USB까지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민석의 휴대폰으로 최유라의 전화가 걸려왔고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조차 짜증스럽게 느껴져 거칠게 전화를 받았다. 유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지만 민석은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머릿속은 온통 사라진 지원과 텅 빈 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지원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제멋대로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와 통제력을 상실한 독재자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지원은 준수를 믿을 만한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택시를 타고 강남의 테헤랄로로 향했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진그룹의 법무팀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국내 2위 로펌 태양의 사옥이었다. 로비에 들어선 지원은 안내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대표 변호사실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과거 법정을 호령하던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다. 비서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막 대표실 문을 열고 나온 중년의 남성이 지원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는 지원의 대학 선배이자 태양의 대표인 강준호였다. 대표실 안으로 들어간 지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강준호에게 서진그룹 박민석을 무너뜨릴 핵폭탄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강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USB와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지원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고했기에 그녀의 말이 허세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지원은 자신을 태양의 파트너 변호사로 채용해 줄 것과 자신과 아이의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걸었고 강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지원이 로펌을 나설 때쯤 민석은 집사로부터 집안 금고가 비어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제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텅 빈 금고 안에는 지원이 남긴 짧은 메모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잃게 될 거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민석은 그 쪽지를 구겨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제야 그는 지원이 단순한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음을 알게 되었고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지원은 다시 빌라로 돌아와 준수를 재우고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캔맥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은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변호사 한지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며 주먹을 꽉 쥐었다. 멀리 보이는 서진그룹의 사옥 꼭대기층 불빛이 유난히 위태롭게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고 지원은 그 불빛이 꺼지는 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밤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민석은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며 지원을 찾아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넓은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지원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그녀의 옷가지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분풀이를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마치 앞으로 민석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는데 그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왕의 최후를 향해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원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성북동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주인을 잃은 황량함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던 온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박민석은 아침 식탁에 앉아 가정부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고 그 소리에 놀란 가정부는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민석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커피의 온도가 맞지 않다느니 토스트가 너무 구워졌다느니 하는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화풀이를 해댔지만 사실 그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침마다 자신의 넥타이를 매주고 출근길을 배웅하던 지원의 부재가 주는 낯선 불편함이었다. 민석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의 행방을 묻는 대신 그녀가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와 백화점 VIP 카드를 정지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는 그녀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는 오만하고 1차원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는 지원이 사회생활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고 친정과의 연도 끊긴 상태라 수중에 현금이 떨어지면 당장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녀가 밖에서 겪을 고초를 상상하며 비틀린 쾌감을 느꼈다. 카드가 정지되는 순간 계산대 앞에서 당황할 지원의 얼굴을 떠올리며 민석은 차창 밖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석의 예상과는 달리 한지원은 서울 외곽의 빌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주체적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는 민석이 카드를 정지시킬 것을 이미 예상했기에 미리 준비해둔 차명 계좌와 현금을 사용하여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서 지난 5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날카롭고 지적인 변호사의 눈빛을 되찾았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대신 프로페셔널한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가정주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웃집에 사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에게 준수의 등원을 부탁한 지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양의 본사였다. 법무법인 태양의 로비에 들어선 지원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긴장감을 느끼며 사원증을 태그하고 게이트를 통과했는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로펌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닌 전설의 귀환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이었다. 강준호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는데 그는 지원이 가져온 서진그룹의 비리 파일이 태양을 업계 1위로 끌어올릴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원은 강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적인 감정보다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쾌적한 공간이었고, 책상 위에는 이미 서진그룹 관련 소송 자료들과 그녀가 맡게 될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무게감에 압도되기보다는 오히려 전이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민석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합병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과거 민석이 집에서 무심코 흘렸던 이야기들과 그녀가 몰래 확보한 증거들을 대조하며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집중했다. 펜을 굴리며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단순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설계도를 그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될 무렵, 서진그룹 회장실에 있는 박민석에게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는데, 비서실장은 발신인이 법무법인 태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전달했다. 민석은 태양이 서진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로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뜯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며 내용을 훑어보던 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 한지원의 이름이 원고 측 변호인단 명단 가장 윗줄에, 그것도 태양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함과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한지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소장의 내용은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요구가 아니라 상습적인 폭언, 부정행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조목조목 명시한 완벽한 법적 공격이었다. 특히 재산 분할 청구 목록에는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부동산과 해외 계좌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고, 지원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 던지며 당장 법무팀장을 부르라고 고함을 질렀고,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진그룹 법무팀장이 헐레벌떡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민석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바닥에 흩어진 이혼 소장을 가리키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법무팀장은 소장을 주워들고 내용을 살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상대방이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것 같다며, 특히 증거자료 목록에 언급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소송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민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하여 내 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며 연봉을 쳐받으면서 아내 뒷조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욕설을 퍼부었고,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직접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올 뿐이었고, 그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지며 제기랄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태양 로펌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지원 변호사를 바꾸라고 윽박질렀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 변호사님은 현재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용건을 남겨주시면 전달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인 자신이 일개 변호사 나부랭이와의 통화를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민석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치를 떨었다. 한편 지원은 사무실에서 민석이 난동을
피우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석의 내연녀 최유라의 신상 정보와 그녀가 받은 금품,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지원은 단순히 민석과의 이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벗겨내어 그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세상에 까발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앞으로 다가올 거센 파도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원은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잠근 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퇴근길은 과거처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귀가하던 때와는 달리 여유롭고 당당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 변호사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며 오늘 발표한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하자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감사를 표했고, 이런 사소한 인정과 교류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민석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택시를 잡고 준수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민석은 텅 빈 저택의 거실 소파에 앉아 술병을 통째로 들이키고 있었는데, 취기가 오를수록 지원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지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지원이 그동안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었기에 자신이 온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지원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다가도 이내 표정을 바꾸어 반드시 그녀를 파멸시키고 무릎 꿇리겠다고 중얼거리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서진그룹과 관련된 루머로 시끄러웠는데,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박민석 대표의 이혼설과 비자금 의혹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주가는 미세하게 요동쳤다. 민석은 출근하자마자 홍보팀을 소집하여 기사들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는 점점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 갇힌 짐승처럼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지원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장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과의 미팅 자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지원은 태양의 회의실에서 민석의 요청을 전해 듣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민석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박민석 대표에게 전하라며,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라 상대 측 변호인이니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약속을 잡으라고 말했고, 만약 사적인 용무라면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민석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자 그를 철저하게 타인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이 말을 전해 들을 민석의 일그러진 얼굴이 눈에 선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지원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준수의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보며, 엄마는 강하니까 반드시 이겨서 우리 준수 지켜줄게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했고,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와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지원의 사무실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태풍의 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진그룹의 운명이 걸린 MJ테크와의 합병 체결식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박민석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그는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 들자마자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주체는 소액주주 연대였지만, 그들의 법률 대리인이 다름 아닌 법무법인 태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 민석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임을 느꼈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입게 될 천문학적인 손실과 경영권 방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자 민석은 더 이상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직접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민석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양의 본사로 향하면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상대방 변호사를 어떻게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이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양의 강준호 대표가 자신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니 적당히 체면을 세워주며 뒤로 돈을 찔러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감히 대한민국 재계 순위권인 서진그룹의 앞길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이를 갈았다. 로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민석은 수행비서들의 경호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짐승이 먹잇감을 사냥하러 가는 듯한 살벌한 눈빛을 장전했다. 태양의 리셉션 데스크에 도착한 민석은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 대표 변호사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하며 담당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안내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민석은 강준호가 직접 나오지 않고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을 안내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분을 사기며 직원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갔고 복도 양옆으로 보이는 회의실 안에서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창가를 등지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는데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며 그 인물이 민석을 향해 정면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민석은 심장이 닿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 한지원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보던 펑퍼짐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라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은퇴 안경을 쓴 채 차가운 지성을 뿜어내고 있어 민석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원은 당황하여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민석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손끝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어서 오십시오. 박민석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은 현실을 부정하듯 뒷걸음질 치며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소리쳤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툭 건드렸는데 거기에는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한지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그의 눈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거냐며 집으로 당장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지만 지원은 서류철을 펼치며 지금 이 자리는 부부싸움을 하러 온 곳이 아니라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한 협상을 하러 온 자리이니 공과 사를 구분하시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법률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쳐 흘러 민석은 기에 눌려 말문이 막히는 굴욕적인 경험을 해야만 했다. 지원은 민석의 감정적인 반응을 철저히 무시한 채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진그룹이
MJ테크의 부실한 재정 상태를 알면서도 이면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민석은 지원이 내부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서 통화할 때나 서재에 서류를 두었을 때 지원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그녀에게 약점을 노출했는지 깨닫고 후회했다. 지원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에 띄어진 차명 계좌 내역을 가리키며 이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합병은커녕 대표님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민석은 궁지에 몰리자 비굴한 태도로 돌변하여 지원에게 애원 반 협박 반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회유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제가 원하는 건 더러운 돈이 아니라 정의와 제 아들의 안전한 미래라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꼴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라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민석이 내민 백지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며 협상의 여지는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는 민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통보였다. 참다 못한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지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로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민석을 제지했다.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안 요원들에게 박 대표님을 정중히 모시라고 지시한 뒤 민석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를 날렸는데 만약 제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폭행죄가 추가될 것이며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가면서도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원은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 모습은 민석에게 더 큰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민석이 끌려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지원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마시며 방금 전에 살벌했던 대치 상황을 곱씹어 보았다. 남편이었던 남자를 적으로 마주하고 그의 추악한 밑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눈빛을 떠올리며 묘한 성취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그를 파멸시킬 힘을 가진 강자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싸움의 승기는 이미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태양 로펌 건물 밖으로 쫓겨나듯 나온 민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차에 올라탔고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다. 차 안에서 그는 지원의 차가운 눈빛과 당당한 태도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과 그녀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고 그는 이제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생존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함을 깨달았다. 민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법무팀을 다시 소집하고 홍보팀에게 언론 플레이를 지시하며 전면전을 준비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지원의 약점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흥신소를 닥달하고 그녀의 과거 행적을 뒤지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지원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였기에 민석의 발악은 허공을 가르는 주먹질에 불과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민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 무너져 내리는 환영을 보았는데 그것은 곧 다가올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지원은 퇴근길에 준수에게 줄 장난감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오늘 민석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엄마 왔다라고 밝게 외쳤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준수를 꼭 껴안으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그녀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세상은 곧 얌전한 가정주부였던 한지원이 어떻게 거대 재벌을 무너뜨리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박민석은 법무법인 태양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정상적인 법적 대응으로는 한지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진그룹 홍보팀과 평소 유착 관계에 있던 언론사 간부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한지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그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증을 앓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라고 명령했다. 민석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아내를 미치광이로 매도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냉혈한이었고 오히려 대중들이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려놓으려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주요 일간지 일면은 서진그룹 박민석 대표의 가정사로 도배되기 시작했는데 기사의 헤드라인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가 사모님의 은밀한 이중 생활이라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아동 방임 의혹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지원은 하루아침에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하고 아이마저 방치한 비정한 엄마이자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다. 댓글창에는 지원을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고 민석이 고용한 댓글 조작 부대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동하며 지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쏟아지는 악성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민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준수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기사 내용 중에 아이가 엄마의 학대로 인해 정서 불안을 겪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민석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법인 태양의 회의실 분위기는 침울했는데 강준호 대표를 비롯한 동료 변호사들은 서진그룹의 무차별적인 언론 플레이에 분노하며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 반박 기사를 내봤자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석이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고 동료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민석이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병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자신의 가정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그 자리가 바로 민석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민석은 내연녀 최유라와 함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여론이 자신의 편으로 기울었다고 착각하며 기고만장해 있었다. 유라는 민석의 품에 안겨 이제 그 여자가 양육권은 꿈도 못 꿀 테니 준수를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아양을 떨었고 민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맞장구 쳤다. 그는 지원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 울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고 내일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대중의 동정표까지 얻어내 굳건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대망의 기자회견 당일 서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박민석은 검은색 정장에 수척해 보이는 분장을 하고 나타나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를 잡았고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까지 선보였고 현장에 있던 일부 기자들은 그의 감성파리에 속아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다. 민석이 한참 열변을 토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을 때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재난 문자 알림 소리처럼 섬뜩하게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뜬 내용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으며 장내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지원이 민석의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전국의 모든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 서진그룹 회장 박민석의 실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와 증거 파일들을 일제히 발송한 것이었다. 그 파일 안에는 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중 장부 사본과 함께 최유라와 호텔을 드나드는 적나라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다. 또한 민석이 지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하는 녹취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가 조금 전까지 주장했던 헌신적인 남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기자들은 단상 위에 있는 민석과 휴대폰 속의 증거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유력 일간지의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대표님 지금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명백한 횡령과 불륜 증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민석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냈지만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누군가 해킹이라도 한 듯 그가 유라와 미래를 즐기는 사진이 띄워지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지원이 미리 섭외해둔 IT 전문가가 기자회견장의 시스템을 장악하여 민석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생중계해 버린 것이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던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석은 당황하여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건 조작이다. 모두 가짜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자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민석에게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진실을 요구했고 민석은 몰려드는 인파에 밀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평소의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모든 과정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타면서 그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홍보팀 직원들이 황급히 무대 위로 올라와 민석을 가리고 기자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성난 취재진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민석은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무대 뒤로 끌려나가야 했다.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민석은 한지원을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쓰며 발악했는데 그 처참하고 광기 어린 모습은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괴물의 본 모습 그 자체였다.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서진그룹의 주가는 그 즉시 폭락하기 시작하며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사태로 이어졌다. 같은 시각 법무법인 태양의 대표실에서 TV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지원은 차분하게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서글픈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풍경이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준호 대표가 들어와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찬사를 보냈지만 지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이제부터 진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원에게 이번 폭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민석이 가진 권력이라는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준수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엄마가 거의 다 해결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박민석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종이 호랑이처럼 찢겨 나가고 있었다. 민석은 회사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갑을 차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수사관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의 팔을 꺾어 올리며 호송차에 태웠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 때 비로소 민석은 자신이 지원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박민석은 검찰 조사에서 막대한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풀려나 회사로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직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아니라 멸시와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침묵뿐이었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회장실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으며 평소라면 그가 나타나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임원들도 이제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바쁜 척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는데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독재자가 겪어야 할 비참한 현실이었다. 민석은 비서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비서들이 다 어디 갔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텅 빈 데스크에는 사직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의 손발이 다 잘려나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회의실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과거 민석의 말 한마디면 껌벅 죽는 신여까지 하던 이사들이 이제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해임안을 논의하고 있었고 그 주동자는 다름 아닌 민석이 가장 신임했던 부회장이었다. 민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무슨 짓들이냐고 책상을 내리치며 윽박질렀지만 부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이미 주주들의 과반수가 대표이사 해임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나가달라고 정중하지만 모욕적인 어조로 통보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편을 찾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여 한지원이라는 새로운 구명보트로 갈아탄 뒤였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한지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는데 그녀는 민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주요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석의 횡령 증거와 경영 실패 사례를 브리핑했고 서진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너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왔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과 비상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민석은 자신의 왕국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지원은 법무법인 태양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과를 보고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는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더덥고 비정한지를 확인한 것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다.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민석은 갈 곳이 없어 자신의 비밀 은신처인 펜트하우스로 향했는데 그곳은 내연녀 최유라와 미래를 즐기던 장소이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찾던 곳이었기에 그녀만은 자신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옷장 문이 활짝 열린 채 명품 옷가지와 가방들이 사라진 것을 본 민석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유라의 계랑이니라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려 황급히 문을 열자 유라가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민석을 보자마자 놀란 기색도 없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며 이제야 왔냐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민석이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유라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당신 이제 끝난 거 아니냐며 빈털터리가 된 남자 곁에 붙어 있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민석이 선물했던 보석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당신 덕분에 그동안 잘 놀았지만 이제는 각자 갈 길 가자고 냉정하게 말했고 민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손을 들어 올렸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미 지원 측 변호사에게 접근하여 민석의 비자금 은닉 장소를 제보하는 조건으로 사법 처리 면제와 일정한 보상을 약속받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민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유라마저 떠나보내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민석은 양주병을 통째로 들이키며 괴물처럼 울부짖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술김에 휴대폰을 꺼내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정재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그 누구도 받지 않았고 개 중에는 착신 거부까지 해놓은 사람도 있어 그의 비참함을 더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사탕이 사라지자 그 주변에 들끓던 개미 떼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바닥을 굴렀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숙취와 절망 속에서 눈을 떴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시련이었는데 현관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나가보니 법원 집행관들이 압류 딱지를 들고 서 있었다. 지원이 청구한 재산 명시 신청과 가압류 집행이 승인되면서 민석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동산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집행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고가의 가구와 예술품들의 차 표식을 남겼다. 민석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집행관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면 비키라며 그를 밀쳐냈고 그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압류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원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태양의 회의실에서 다음 단계인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의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 준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의 알코올 의존 증세와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파탄 상태를 입증할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다듬었고 이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동료 변호사들은 이미 승기가 기울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지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고립된 민석은 정신적으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며칠째 씻지도 않고 먹지도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 중얼거리는 증세를 보였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지원이 자신을 조롱하는 환영을 보기도 했다. 그는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며 지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내다가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비는 등 조울증 증세를 보였고
그의 내면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젊은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자업자득의 결과였다. 그러던 중 민석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는 과거 민석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던 부패 검사였다. 그는 민석에게 해외로 밀항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민석은 남은 비자금을 털어서라도 도망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원과의 마지막 재판 날짜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반 도주를 계획하며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는데 이것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최악의 악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지원은 정보원을 통해 민석의 밀항 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를 즉시 체포하게 하는 대신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놔두었는데 이는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하여 가석방 없는 중형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준수를 재우고 난 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 안도했고 내일 있을 마지막 재판이 민석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종착역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모습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뿌리 깊게 박힌 나무처럼 강인해 보였다. 도망칠 준비를 마친 민석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내려가 숨겨두었던 대포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그의 손은 공포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백미러로 자꾸만 뒤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억울해하며 모든 증오를 지원에게 돌렸지만 정작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몬 것은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도망자 민석을 향한 장송곡처럼 도시의 밤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인천항의 낡은 컨테이너 터미널 구석에서 박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밀항선의 접선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브로커가 아니라 눈부신 서치라이트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의 차량을 포위했고 확성기에서 투항하라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자 민석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병력은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차문을 잠그고 버텨보려 했으나 특수기동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빗물 웅덩이에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석은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토해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실시간 속보로 타전되었고 국민들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황제의 처참한 몰락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구속된 상태로 맞이한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앞은 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형사 재판을 취재하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민석의 모습을 담기 위해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민석은 며칠 사이 급격하게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쏘아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어 그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반면 원고 측 출입구로 들어서는 한지원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블랙 슈트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결연해 보였고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동요하지 않은 채 묵묵히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구도자의 엄숙함이 묻어났다. 법정 내부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에는 서진그룹의 소액 주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꽉 채운 채 재판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민석을 향한 분노와 지원을 향한 응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개정이 선언되자 민석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지원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며 양육권만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원이 계획적으로 민석을 함정에 빠뜨렸고 아이를 볼모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의 모함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원은 피고 측의 저열한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정중히 인사한 뒤 준비해온 최후 변론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법정 안의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그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박민석 씨의 자격을 묻고자 합니다. 라고 운을 떼며 민석이 저지른 가정폭력과 외도 그리고 경제, 사범으로서의 행위가 아이의 복리에 미칠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아이가 느꼈을 공포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재판부의 감정을 움직였고 듣고 있던 방청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변론 도중 지원은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시하겠다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는데 그것은 일장인 창립 기념 파티날 화장실에서 확인했던 녹음기 속의 내용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석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했는데 한지원 그 여자는 내 꼭두각시야. 애새끼도 내가 필요할 때나 쓰는 도구일 뿐이고라며 아내와 아들을 경멸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은 충격으로 술렁거렸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라고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민석의 돌발 행동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민석은 경위들을 밀쳐내며 지원이 있는 원고석을 향해 달려들려 했고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뒀는데 라며 악을 쓰는 민석의 모습은 그가 평소 주장하던 정신적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광인 그 자체였고 이 모습은 재판부에게 그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지원은 달려드는 민석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가소로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고 그 시선에 압도된 민석은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면서도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장은 난동이 진압된 후 엄숙한 표정으로 민석을 꾸짖으며 피고인의 태도는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고 즉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판사의 입에 집중된 가운데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50억 원과 재산 분할 500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 본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원고 한지원에게 지정한다. 또한 피고는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가중 처벌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원을 노려보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협박을 일삼았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고 검찰 측은 이번 이혼 소송 결과와 별개로 그동안 확보된 횡령 및 배임 증거를 토대로 민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임을 예고하며 그를 구치소로 압송했다. 지원은 끌려가는 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음을 느꼈고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지원을 애워싸며 승소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오늘의 판결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기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강준호 대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그는 지원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건넸는데 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지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억압의 필터가 사라지고 희망과 자유의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유치원에 있을 준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제 아빠라는 이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엄마와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거대한 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쌓아올릴 준비를 마쳤으며 이 모든 과정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해낸 값진 승리였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민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과 뒤늦은 후회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어쩌면 지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파국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늦은 깨달음이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장송곡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준수를 재우고 테라스에 나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자신을 축복해주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것이고 준수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한지원으로 살아갈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쳐 내일의 일정을 정리하며 민석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와 미련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이었다. 서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민석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지원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다이어리 맨 앞장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적었고 그 글씨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아름다웠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지원은 준수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으로 향했는데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기보다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에 마냥 행복해하며 해맑게 웃었다. 회전 목마를 타며 즐거워하는 준수를 보며 지원은 이 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고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멀리서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가며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지원과 준수는 그 음악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며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온 서울의 거리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법무법인 태양의 파트너 변호사 한지원의 집무실 창가에는 화사한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겪어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워낸 승리의 상징과도 같아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1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의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한민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변호사로서의 여유와 기품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맡았던 서진그룹 박민석 전 회장의 이혼 및 횡령 사건은 재벌가의 갑질과 가정폭력의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판례로 남았고 그녀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지원은 단순히 유명세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전담팀을 꾸려 경제적 약자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승소 후 얻은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다음 미팅 일정을 보고하자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재킷을 챙겨 입었는데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프로페셔널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자유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들은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는데 이곳은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반면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박민석에게 봄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는데 삼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재벌 총수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고 가슴에 달린 수인 번호 4885만이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현실을 도피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뼈저린 후회와 지원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고 때로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곤 했다. 구치소 내에서도 그의 평판은 바닥을 쳤는데 동료 수감자들에게 조차 갑질을 하려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제는 누구 하나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 운동 시간에 민석은 휴게실에 설치된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화면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는데 화면 속에는 올해의 여성 리더상을 수상하고 있는 한지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원은 그가 알던 주눅든 아내가 아니었으며 세련된 단발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빛나고 있어 민석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화면 속의 지원을 만져보려 했지만 차가운 브라운관의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고 주변에 있던 수감자들이 저 여자 대단하다던데 전 남편이 감방 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며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었지만 남은 자존심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은 퇴근 후 아들 준수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는데 멀리서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준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으며 구김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아빠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던 아이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랑스러운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지원은 달려오는 준수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입을 맞추었고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땀 냄새와 비누 향기가 하루의 피로를 씻은 듯이 날려 보내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는데 민석이 강요하던 영어, 조기 교육이나 경영 수업 대신 흙장난과 그림 그리기 이야기를 하는 준수의 모습에서 지원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지원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건넸고 발신인 란에는 익숙한 필체로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잠시 편지 봉투를 응시하며 망설였지만 이내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 편지를 뜯지 않은 채 불을 붙였고 붉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민석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거나 뒤늦은 용서를 빌든 혹은 저주를 퍼붓든 그 내용은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기에 읽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재만 남은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지원은 과거와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조각마저 깨끗하게 소각해버렸다. 주말이 되자 지원은 준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는데 두 사람은 오랜 꿈이었던 유럽 일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다. 공항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힘차게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원은 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준수야. 우리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엄마랑 세상 끝까지 가보자라고 속삭였다. 준수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한 쌍의 새처럼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지원은 걷는 도중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을 향해 고개를 똑바로 들었고 그녀의 시선 끝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눈부신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지원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떠나온 도시 서울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곳에는 자신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들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고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옆좌석에서 잠든 준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는데 안녕, 박민석, 그리고 안녕, 과거의 나. 이제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완전하고 행복해라는 작별 인사였다. 비행기는 태양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지원은 눈을 감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설렘을 만끽했다. 한편 교도소의 밤은 깊어만 갔고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지원과 준수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억압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리며 지원이 떠나던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걸어 나가던 그 뒷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그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씁쓸한 눈물을 흘렸다. 그의 흐느낌은 교도소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고 세상은 그를 잊은 채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행지인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지원과 준수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는데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샹송 선율이 어우러져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지원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준수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새로운 시작, 행복, 자유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고 그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듯 허공에 살짝 부딪히며 자신의 인생의 축배를 들었고 그녀의 미소는 에펠탑의 불빛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지원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일 것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겠지만 결코 무릎 꿇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을 사랑하며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독자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통쾌한 복수극을 통해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며 그녀의 앞날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한지원의 인생에도 영원히 따뜻한 봄날만이 계속될 것이다.